제가 한국은행이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전망은 9월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 단언할 수 있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건 단언할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신문지상에서 또 방송에서 또 어떤 유튜브 상에서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3년 내 최고치다. 뭐 거래량이 좀 회복됐다. 뭐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여러분들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2024년 전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치에 대해서 의견도 드려왔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전망을 부동산 부분 전망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해당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전망이라 한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저는 이제 등락률로 표시하니까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이면 상승이고 0 밑이면 하락인 거죠. 그 숫자를 전망하는 것이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락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당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라고 전망할 수 있죠. 근데 지방 소멸 현상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망은 전망대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나는 하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전망을 원하시는 분만 들으시고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은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어떤 의견을 드리지 않겠고, 저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거시경제 안에 자산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산시장 안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인 것이고,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끼리 각자 도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규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로서 들여다보는 것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할게요. 크게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여건이죠.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이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관계 있을 겁니다. 그럼 거시경제 측면, 특히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 특히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먼저 첫 번째 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편, 3편에 이어서는 2편은 수급 분석을 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수급 측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매매 가격의 반등세가 이유 있는 반등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좀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 좀 세 번째 편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편은 조금 더 내 집 마련 수요로의 이동, 그러니까 투자 수요 말고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매수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편은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이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전망은 9월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 단언할 수 있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건 단언할 수 있죠.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죠. 스웨덴 금리 인하했습니다. 유로존 금리 인하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캐나다라든가 남미 국가들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고 금리 인하하는 나라들만 계속 생기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거? 피벗이라고 하죠.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전망서 앞에 그 형용사처럼 뭔가를 수식어를 붙이는데 사실 저는 피벗 2024년 경제전망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 출판사가 피벗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 판매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24년 하반기는 그런 면에서 피벗의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언제 하든 또 몇 번 하든 그것에 대한 의문들은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24년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하긴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또 연준 전도표대로라고 한다면 24년 하반기에 한 번, 25년 한 해 4번 정도 금리 인하, 4번, 5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면 이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형성될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는 이미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이미 22년에 정점을 찍고 23년에도 그 정점에서 크게 내려오지 못하다가 24년에는 세계 혹은 선진국 또 신흥개도국 권역별로 상승세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가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는데 23년에도 올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2% 3% 오르니 그 물가는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그렇게 물가는 가중될 겁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시점인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그건 물가 상승률인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24, 25, 26년까지 떨어지는 기조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IMF의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 24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동결만 했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 25년에도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영국이든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걸 금리 인하라고 정의하면 오해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정상화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높은 금리에서는 좀 내려오자.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높은 금리에서는 조금 내려오자 하는 움직임,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긴축에서 다소 완화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금리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걸 좀 정의 내려야 돼요. 가장 명확한 정의는 심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 전망입니다. 근데 금리 수준 전망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죠? 그러다가 22년 한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혹은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수준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연준의 전망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지금처럼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22년 하반기부터 많이 레벨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택가격 전망 CSI는 역시 가격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집값이 비쌀 것인가, 1년 후 오늘의 집값이 비쌀 것인가, 이걸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 CSI가 바닥인 시점을 보면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가장 높은 시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금리 수준 전망치가 100을 밑도는 구간에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웃도는 24년 중반부터 웃도는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과 반대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수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저가 일단 발동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단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요 측입니다. 수요 측. 한번 금리를 올린다고 해볼게요. 금리를 올리면 같은 대출 1억짜리를 받아도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의 이자는 상환할 수 있지만 200만 원의 이자는 상환할 수 없어요. 구매 여력과 관련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매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하면 그게 수요입니다. 구매 여력이 있으면서 구매 의사가 있어야지, 구매 여력은 있는데 구매할 마음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뭐예요? 이 숫자는 곱하기니까.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를 곱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제가 PD님께 계속 질문 드립니다만, 둘을 곱했을 때 하나가 0이면 뭡니까? 0이에요. 구매 의사가 0이면 0이고 구매 여력이 0이면 0이에요. 그러면 구매 여력이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고 구매 의사가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1억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금리가 이만큼인데. 2억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금리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내 소득도 구매 여력일 수 있지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구매 여력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역시 그게 구매 여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수요라는 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매수 수요를 얘기했는데 임차 수요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차를 살까 말까 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기 부담스럽고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임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자. 다시 말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임차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주인인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로 받고 싶어요? 월세를 받고 싶어요? 전세를 받고 싶죠. 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저축해 놓으면 그 이자가 상당한 수익이 되니까 전세를 선호해요. 그럼 뭐예요? 전세 공급은 많아요. 전세 수요는 주는데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제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간적 격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 가격에 하방 압력이 되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굳이 전세 사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전세 공급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임차 시장을 놓고 봐도
매매 가격에 금리가 올라갈 때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임차 시장 관점에서. 자, 다음은 공급 측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사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면 공급을 늘릴까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공급이 감소되죠. 다만 그 공급 감소는 언제 야기돼요? 시간적 격차를 둡니다. 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21년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주택 공급을 막 늘려요. 언제까지나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21년에 건설사들이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한 3년 정도, 2, 3년 후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20년에 인허가 받은 폭발적으로 인허가 받은 물량은 정확히 23년 정도에나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은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언제 야기돼요? 2, 3년 후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엇박자인 거예요. 20년, 21년 부동산 경기 좋은데 건설사들이 많이 건설 공급하자 하면서 움직였는데 뭐 그때는 주택 공급으로 당장 영향을 못 주죠. 그런데 공급 관점에서 2, 3년 후에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2024년에는 피보팅이 있는 이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예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2024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망대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 시중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계속 금리는 인상만 했어요. 근데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시중금리죠. 항상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는 먼저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대출 금리보다 가계대출 금리가 더 강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둘 다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점도 22년 10월, 11월임을 확인할 수 있고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매 가격 등락률이 가장 낮았을 때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등락률상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예금은행 대출금리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22년 10월이 근래 역사 속에 가장 강한 강달러였어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코스피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지점도 22년 10월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같이 톱니바퀴를 형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지만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그런 면에서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조망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좀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가계대출을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초록색이고요. 가계대출 금리를 또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일반 신용대출, 소액대출 등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가계대출 금리의 흐름이 가장 유사하게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체 대출 규모에서 주담보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담보 금리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나머지는 기여도가 작은 거예요. 기여도 면에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거의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이나 그렇지 21년, 22년 초까지는
가계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거의 같았어요. 그죠? 똑 붙어 다녔죠. 이 똑 붙어 다닌다는 얘기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소액대출의 규모나 신용대출 규모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기여도가 낮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죠. 그래서 주담보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볼 때. 그런데 소액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말고 주담보대출 금리, 주담보금리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5월까지 시중은행,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하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 그것도 작용될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 시중에서 보는 금리는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변동과 혼합형을 구분해 볼게요. 상단은 상단끼리 비교하고 하단은 하단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가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6월 21일자로 2.94%의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최초로 발생했어요. 근데 종전에는 6.8%였는데 2.9%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2.9는 어디서 떨어진 걸? 3.48%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변동금리의 상한도, 하한도, 혼합형의 상한도, 하한도 다 상한, 하한 각각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기준금리보다도 더 밑으로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주택 매수세로 연결될 거야. 그 수요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받아야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는 뭐예요? 은행 상품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의 반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좀 하나 더 여러분께 덧붙인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시중금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 드린다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최근 잔액 기준이든 신잔액 기준이든 또 신규 취급액 기준이든 그 어떤 걸 봐도 가장 높았었던 구간이 22년 10월 정도인 것이고요. 역시 다 맞물리죠. 그래서 향후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코픽스 추이를 보면 특히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단기 코픽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22년 한 10월, 11월에 정점을 찍고 또 23년 10월, 11월에 다시 한번 중간 정점을 찍죠. 그리고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3.52%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시중금리가 향후에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달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늠하는데 참조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만들 텐데 그 거래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나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4년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182건입니다. 물론 최근 5년 동안이나 평년, 최근 10년 동안의 거래량 평균치를 본다면 아직도 평균치를 밑도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23년 5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그렇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현황입니다. 24년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줄어든 게 22년 6월부터거든요.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5월까지는 좀 뒷받침이 되다가 22년 6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고요. 23년은 내내 그거보다 더 줄어드는 느낌으로 움직이다가 24년 들어서 23년 레벨보다는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22년 레벨 정도로 올라갈지 말지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주택 매매 거래량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주택 거래량을 좀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22년의 흐름보다, 그죠? 23년의 그 어떤 흐름보다 24년의 흐름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이 중에 이 살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범위 표시를 보면 이게 5년 평균치거든요. 근데 5년 평균치를 거의 상단 부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울 주택 거래량도 충분히 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택 매매 거래가 이제 소위 바닥을 찍고 22년에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서 향후 주택 공급 전망은 어떨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PF 부실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PF 부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사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금융위기로 치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누차 이게 뭐 4월 위기설이다, 뭐 이 부동산 PF발 금융위기다 이런 거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오지 않느냐?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 금융부실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되진 않는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었고, 왜냐하면 건설사의 부도나 도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의 부실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요 금융사들이 이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다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렸었죠. 그리고 쓰러지는 금융법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뭐 위기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집가격의 하방 요소입니까? 부동산 PF 부실은 집값 하락 요소입니까? 부동산 PF 부실은 집값 상승 요소입니까? 물론 첫 번째, 부동산 PF 부실은 단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 과연 내가 집을 사도 되나 하는 이제 부정적 의사를 주고요. 혹여라도 이게 금융위기로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이 일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강한 상방 압력은 결국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건설 사업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또한 금융사들이 이 부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이 금융사는 금융사 나름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에 갑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 건설사들한테는, 부동산 기업한테는 대출해주지 말자. 대출 행태를 강화합니다.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사들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건설 사업을 일으킬 수 없어요. 추가 건설이 어려워요. 그걸 떠나서 아파트 미분양이 많고 미분양 상업용 부동산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있는데 건설사들이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할까요? 결국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제가 1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에서도
사이클이 있다고. 공급의 사이클이 있다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인허가 많이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그건 2, 3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지금 22년, 23년, 24년처럼 부동산 PF 부실이 있을 때 건설사들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요.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인허가 받는다고 해서 실제 착공 들어가고 뭐 분양까지 이어질 리는 더 떨어지지만 이게 더 떨어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허가 물량 자체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연결될까? 2, 3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될 때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가격이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의 상승 국면일 때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인허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고요. 가격이 조정될 때는 공급을 또 못하다 보니까 또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또 가격이 상승해요. 지금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설명은 공급 사이드만 본 거예요. 나머지 요소를 안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공급 사이드만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주택 향후 공급 전망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인허가 건수 추이를 보세요. 물론 여기서 계절성이 있습니다. 23년 12월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솟았는데 원래 매년 12월에 몰아서 인허가 건수가 등재됩니다. 그런 현상들을 배제하고 보셔야 되고요. 23년도 사실 5년 평균치를 밑도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24년에는 23년보다도 또 밑돌아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주택 공급량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2년부터. 더군다나 연간 5월 누계 인허가 추이를 보시면 23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인허가 누계가 6만 6천, 10만 호 이렇게 되는데 24년 들어서는 수도권 5만, 지방 7만 5천. 인허가 누계 건수.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착공 들어가고 분양으로 연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22, 23, 24년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브릿지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자금 마련이 안 돼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가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리적으로는 부동산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인허가 건수가 줄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드는 또 다른 강한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잔존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은 금리를 만들기 위해 인상할 수 있습니까?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그 나라 경제에 잔존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인하 요인, 금리 인상을 못하는 금리 인상 저해 요인이 되니까 결국 이 부동산 PF 부실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도하고 낮은 금리가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이 그러면 집값 떨어져 라는 이 공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PF 부실이 어쩌면 시간적 격차를 두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상승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만큼 이 요소가 만약에 금융위기로까지 간다면 금융위기 시 발생하는 자산가격 폭락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 불거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부동산 PF로 인해서 폭락이 올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여러분 그냥 금융위기가 온다, 경제위기가 온다. 그러면 한순간에 자산가격은 폭락합니다. 그것은 그냥 부동산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주가도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자산시장이 폭락해요.
근데 그걸 굳이 예측이라고 우리가 전제로서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부동산 PF 부실로 금융위기 올 거라는 전제를 갖고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알고 있는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앞에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구렁텅이로 곧장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를 우회하는 법이다. 알고 있는 일로 인해서 당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데 정부도 지금 부동산 PF 터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그냥 다 몰아서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이 끊기면 바로 끊길 것 같은 좀비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은 구조조정 절차로 가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소위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거나 부동산 시장에 완만한 회복세가 전개될 때 이제 회생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또 그들이 또 건설 공급 늘리고 그러면서 또 세수로 연결되고 이런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재정 정책 아닐까요? 그런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그런 건설사들을 지원해 줄 일이 웬 말이냐.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건설사들의 부실로 인해서 금융위기 오도록 내버려둘 정부가 어딨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도 결국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야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단기간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고루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폭락이나 폭등을 주장하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폭락, 폭등은 희망에서도 안 되고 전망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에서도 안 되죠. 그 폭락을 희망하는 것은 사실 폭등을 유도하는 결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인지에 대한 의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은 기반이 된 건 분명 공급도 있지만 수요도 있다. 수요는 왜 움직일까?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를 보시면 수요가 이미 100을 통과해서 110까지 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10을 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집값보다 1년이 지난 그 순간의 집값이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도 구매 여력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구매 심리가 자극되니까 곱해져서 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간혹 이제 댓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소득도 줄고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산단 말입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구매 여력이 없는 경우는 구매 의사가 발동해도 곱하면 0이기 때문에 구매로 수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구매 여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이 구매 의사가 발동될 경우 이건 내 집 마련이라든가 대출을 뭐 영끌해서 집 산다든가 아니면 조금 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현금성 자산이 너무나 많아서 언제든지 시점만 되면 집 사겠다고 한다든가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이 구매 의사가 발동되면 수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구매 의사가 지금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전국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매수세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거래량이 뚜렷하게 늘어난 그 배경 중에는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가 많아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 데이터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집합건물이 뭐예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반대말이 집합건물이에요. 근데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규모를 보면 21년에만 해도 24만 명이 넘었어요. 22년, 23년 줄다가 24년 올해 들어서 16만 명이 넘어서 17만 명에 가깝죠. 32.6%나 증가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수요도 발동하는 거예요. 특히 연령대별로 이 집합건물 매수자를 또 헤아려 보면 가장 많은 게 30대고요. 그 다음 많은 게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이게 뭡니까? 내 집 마련 수요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과 전세 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여드리면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매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시간이 될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년, 21년 주택가격 등락률이 0.5, 0.6%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구간이 뭐죠? 이런 구간이 바로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의 시대 아닙니까? 이때 매매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 이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로우,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저점 구간이 시중금리의 정점이고 코피스의 정점이고 코스피의 저점이고 원달러 환율의 정점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근데 그 등락률이라는 면에서 이게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3년에 전환됐었고, 그리고 23년 중반 이후 약보합의 흐름을 보였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상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예요. 전주보다는 떨어져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전주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고. 근데 그 등락률이 마이너스 0.05% 정도 등락률을 형성하니까 이게 일종의 약보합세인 거죠. 그러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0.01%까지 기록했어요.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0.01%를 찍었던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값이 24년 7월, 그러니까 이제 중반으로 전망했죠.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전망대로라면 24년 6, 7월에 플러스로 반등한다. 이걸 전망한 것이고요. 반등할지 아직 반등 안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통계상에는 저는 이 값이 플러스로 반등해야 제가 전망을 맞게 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수십 번 했듯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견인한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전세 가격 등락률이죠. 전세 가격은 23년 중반 들어서 플러스로 반등하고 24년 중반부터는 지금 1년 넘게 계속 플러스, 전주보다 오르고 전주보다 오르는, 지금 계속 오르는 현상이 야기되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은 그동안 좁혀졌으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죠. 이런 현상은 결론적으로 뭐를 야기해요? 내 집 마련 수요를 만들죠. 전세 거주자가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좀 더 마련하면 내 집 마련 가능하겠구나 하는 움직임을 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역시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 수요를 자극한다. 제가 맨 처음 오늘 긴 시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맨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 덩어리가 있는데 그 집합들을 구분하면 거시경제 금리 변수가 있고 수급 변수, 수급 요인이 있고 수급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수요를 봐야 되는데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동산 매매 가격 등락률의 흐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서울이고요. 서울의 각 구별 집값 등락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보여드린 겁니다. 전주보다 올랐으면 플러스, 전주보다 내렸으면 마이너스인데
제 플러스로 바뀐 부분을 다 빨강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빨강색 부분 보십시오. 서울의 경우 5월 6일주가 플러스로 반등한 구간이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5월 6일주가 바닥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별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아직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5개 구는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구, 광진구라든가 동대문구, 마포구 전반적으로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전반적으로 4, 5월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반등된 걸 생각해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반등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숫자 중에 조금 의미 있는 숫자 말씀드리면 24년 6월 24 마지막 주죠. 24일주에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마포구가 0.27%, 성동구가 0.26%, 그리고 강동구가 0.57%, 서초구가 0.4%, 송파구가 0.24%.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전환됐죠. 이것은 강보합을 넘어서 상승세로 전환된 지역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24년 경제전망 말씀드리면서 책에서도 24년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 저는 양극화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저는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 부동산 양극화 정말 본격화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책에서 부동산 전망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중간 점검해 드리고 제가 전망한 거대로 잘 움직인 게 맞는지를 리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의 성격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정보를 캡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추이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제시된 데이터인데요. 추세적으로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는 가장 낮은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을 이었습니다. 추세를 그릴 때 통상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올랐어요. 추세적으로 올랐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랐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랐을 뿐 추세적으로 오르는 현상들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강연을 갔을 때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드려요. 근데 그래도 제 느낌상 한 70% 정도는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30% 정도는 아니요,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망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쭙는 거죠. 근데 감이죠, 감. 감으로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 현상을 봤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시겠죠? 그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은 아까 수급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과열일 때 과잉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게 2, 3년 후에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조정되고 하는 현상이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인데 어쨌든 오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집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가능한, 추정이 가능한 물가지표입니다. 파란색 바그래프를 보세요. 파란색 바그래프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전년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다만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건 오름폭을 얘기해요.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도 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가격이 매년 전년보다는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격이 매년 전년보다 오르는 현상은 또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제가 어제 그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3년 전에 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대국밥 가격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점심 먹기 어렵죠. 우리 피디님 어려우시죠? 정말 너무 부담돼요. 이게 지금 물가상승분을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인 건데,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순대국밥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서비스가 개선됐어요? 뭐 거기에 뭐 안 넣던 무슨 특정 부위 고기가 더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 품질을 떨어뜨리는 게 전략인 시대예요, 지금은. 가격을 많이 올리면 표시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부담되고 10,000원까지는 오겠지만 11,000원은 좀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9,000원까지는 오지만 10,000원은 좀 부담돼. 이런 허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 올려잡고 양을 줄이는 혹은 품질을 떨어뜨리는 양을 줄이는 걸 뭐라고요? 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요? 스킨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고, 이 그래프는 곧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대국밥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순대국밥을 살 뿐이에요. 집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에요. 왜? 돈의 가치가 그동안 떨어져 왔으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1985년 이래로 계속 오르기만 했었던 배경은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만 해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만 왔다. 이렇게 구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또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매 매각 동향입니다. 경매 매각 동향은 매매 거래보다 경매 거래가 선행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매각 동향도 봐야 되는데, 경매 매각 동향을 보시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22년 끝, 또 23년 끝, 그리고는 매각률도 올라가고 매각가율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 경매예요. 수많은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만 골라내봤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경매 매각 추이인데요. 이것만 보면 22년 끝자락이 매각률이 바닥이죠. 자, 제가 매매 가격 등락률도 10월, 11월이 바닥, 금리도 10월, 11월이 고점, 환율도 고점, 코스피도 저점이라고 했는데 경매 매각률마저 거의 시간적 격차를 두지 않고 비슷하게 바닥을 형성하는 이 모습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도 드립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거시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거시경제 변수가 매각 추이가, 매각률이 우상향하는 흐름, 매각 가율도 우상향하는 흐름, 감정가 대비 매각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매도 지금 과열되고 있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 바닥 짚고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매매 시장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하락론자들도 경매 시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 집 마련 수요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 공급 부족이에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 밀려서 여러분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전세 공급 물량이 80개예요. 그럼 20명은 뭐 해야 됩니까? 월세를 살든 내 집 마련을 해야든 밀리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일부분. 근데 그 밀리는 현상이 왜 나타나요? 가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세 매매 비율인데요.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 %나 되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근래 들어 매매가는 어쨌든 조정되어 왔고, 전세가는 23년 중반부터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 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왔겠죠. 어쨌든 이 전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요만큼 돈 더 보태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전세 공급이 부족한 이런 시장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내 집 마련 수요입니다. 뭐 월세 사시는 분이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전세 사시는 분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23년 중반부터 내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이 현상, 이게 내 집 마련 수요로 일부라도 다 전이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전세 세입자가 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내 집 마련 수요가 발동한다면 없던 거래에서 있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의 부동산 부문이 7번째 트렌드였는데, 이 제시된 사파에서처럼 24년 부동산 시장은 비대칭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스저지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스저지 하지 마시라고. 오판하지 마십사.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유념해야 될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비대칭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최근 거를 가지고 KB부동산 매주 발표되는 주간 거래 동향에서 캡처한 건데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금주 상승률 추이를 보세요.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 하락 지역 보세요. 대구 남구,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이천 강북구, 부산 사상구, 안성 거제, 익산 파주. 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주 상승률이 있고, 바로 옆에 그래프 이쪽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단정적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하는 지역들은 수도권, 최근 하락하는 지역은 비수도권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죠. 근데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가격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검정색 선이 서울이거든요. 서울 집값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전국 집값은 그냥 우상향은 하지만 거의 바닥을 기는 모습이죠. 근데 이 전국 집값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 집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집값을 계산하면 더 밑으로 눕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죠? 비대칭화예요. 서울과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 비대칭화가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비대칭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 비대칭화를 보여주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앞에 심리지표로서 보여드렸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국값이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보면 비수도권은 아직 100을 통과해서 우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을 밑돌고 있어요.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수도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집값
혹은 소비 심리와 비수도권 소비 심리의 평균치가 전국 집값에 대한 소비 심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중치가 뭐가 더 클까요? 수도권이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가중치가 더 반영되니까 전국 소비 심리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대칭화라는 것을 감안한 의사결정과 감안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전혀 다르겠죠. 서울은 오르지만 비수도권은 안 오르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 통상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없겠구나. 비수도권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의사결정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감안한 의사결정이 돼야겠다. 근데 이 비대칭화가 왜 전개된다? 이 비대칭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간소하게 두 가지 근거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이동 때문입니다. 2035년까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줄지조차 않아요. 그럼 어디가 줄어요?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인구 증감 말고 가구 증감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줄지도 않고 수도권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인구 감소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 주장이 타당합니까? 전제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지금 20년부터 24년 동안에 특이한 경제를 만났거든요. 코로나19 만났죠. 러우 전쟁 만났죠. 중동 전쟁 만났죠. 41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만났죠. 두 분 우리 PD님 인생 동안 처음 보는 물가인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높은 금리인 거예요. 대대적인 높은 금리, 이상한 경제를 만났잖아요. 그 이상한 경제 속에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가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반등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만나는데 이 이상한 현상과 우리 한국 내부적인 구조적인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만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통칭해서 비수도권도 다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수도권은 통칭해서 회복세로의 전환이 안 나타나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다 어딥니까? 다 군소도시예요.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인천시 옹진군이 있어요. 옹진군이 어떤 동네인가요? 섬들이 있는 지역, 섬. 인천에 딸려 있는 섬. 저는 매년 그 섬 중에 하나를 갑니다. 자월도라는 섬을. 그런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이미 실현된 곳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비대칭화가 전개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이상한 경제의 모습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났는데 사실 그 인구구조 변화의 직격탄을 받는 지역은 주로 비수도권인 거고 수도권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요든 투자 수요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만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비대칭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오늘은 제가 24년 전망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도 해드리고 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서울의 경우 반등했는지 근데 왜 비수도권은 안 올랐는지 이런 비대칭화된 현상을 의견도 드리고 전체 평균 가격의 흐름, 평균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주된 트렌드, 양극화, 비대칭화라는 흐름까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이 긴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총정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지난해 발간한 24년 경제전망서에 부동산 편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 시장도 우리는 거시 경제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들여다봐야 된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2050년 경제전망서를 거의 준비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24년 전망서도 한번 보시고 25년 전망서도 같이 2050년까지 제가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전망서를 바로 보기에는 내가 아직 경제 감각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경제에 한번 입문해 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강의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